거기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강연을 하는 목표가 이 몽양이 지금 계신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교훈을 얻는 만큼 이만열 교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또 우리 나라의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지금 저 8시 3분 정도 됐는데 말씀을 몇 분 정도 하실? 7시 3분. 죄송합니다. 7시 3분인데 말씀을 몇 분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뭐 1시간 정도로 예. 저는 그럼 예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서 얘기한 1929년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화되어 가지고 돌아와서 3년형 언도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3년 후 32년 7월에 대전 감옥에서 가출옥을 합니다. 33년 3월에는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되고 조선체육회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 조선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설명한 YY 관계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1936년 6월 일장기 말살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장기 말살 사건 하면 동아일보를 먼저 하는데 주도는 오히려 조선중앙일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이때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해서 폐간당하고, 폐간당하니까 몽양 선생은 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그는 외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40년에 일본에 가서 유학생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일본의 군부 실력자들과 심지어 천황까지도 만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조선 독립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1942년 말에 일경에 체포되어 가지고 이듬해 3년의 형계를 받아서 집행유예로 추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일제 궁극주의가 전선이 확대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점적으로 전선을 확대되는 것, 이리 되면 조그만 일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결국 일본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이 무렵부터 일제의 집요한 협조 요구가 있었지만은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민족의 앞날, 해방될 앞날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43년에 가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만들고 이 이름을 곧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국내 각계의 항일 세력을 직결하고 국외 항일단체와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패망을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건국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그러니까 해방될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큰 세력이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해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중경까지 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임시정부는 뒷날 서울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로 중심이 된 연안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안파. 그 다음에 이 연안파는 뒤에 김두봉 선생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북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을 건설하는 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세력이 국외 세력으로서는 소위 김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빨치산 그룹이 있습니다. 동북 항일 영군 등에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그룹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국내에서 활동하던 바로 이 여운형 선생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큰 세력이 4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주에서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개 있지만은 이건 독립운동 투쟁력으로 봐서는 거의 투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선생은 이 해방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주어진 시혜가 아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투쟁의 결과로 떳떳하게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아주 이 여운형 선생은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아주 떳떳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해방 전부터 그는 조선 건국 동맹을 비밀리에 조직을 했는데 해방이 되자 이 건국 동맹을 건국준비위원 건준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전환을 합니다. 한 달 만에 145개 지부를 설치할 정도로 아주 이 세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주는 45년 9월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서 진주하기에 앞서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환을 시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 인천에 그러니까 이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선제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 나라를 세우면은 미군이 들어와도 좀 간섭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그리 되지 않죠. 미군이 들어와서는 상해 임시정부와 그리고 이 인민공화국도 둘 다 인정을 하지 않고 해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해 임정에 대해서는 임정의 이름으로는 못 들어온다. 개인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수락하고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군정은 미 군정은 일지하에서 부역했던 경찰, 관료, 지주 등을 기용해 가지고 이 반동적 행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선생은 아까 이 얘기할 적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정당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인민당 그리고 그걸 발전시켜서 또 근로인민당 이걸 차례로 결성을 했습니다. 민족통일전 그리고는 민족통일 전선 결성에 경주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46년에만 그는 북한을 5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실력자인 김일성 그리고 연안파의 두목인 김두봉은 사실은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 한글 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연배 선생하고는 막 선후배 되는 그런 아주 한글 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김두봉 선생과 그 다음에 경남 의령 출신의 이금노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도 한글 학자로 유명하고 독일까지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이 뒷날 북한으로 가죠.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한글 전용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김두봉 선생이나 이금노 선생 같은 분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김일성과 김두봉과는 10여 차례 서한을 교환을 합니다. 몽양 선생이. 그리고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하지 장군
그리고 북한을 지배하고 있던 소련의 로마넨코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폭넓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도 회외, 명예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우 합작운동이 그리고 몽양 선생의 좌우 합작운동이 신관회 이후 1927년에 조직돼 가지고 31년에 우리나라 국나 좌우파가 합작해서 했던 신관회 이후에 전통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몽양 선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침공주의적 노선을 걸었다. 혹은 미군정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몽양 선생의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아주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때 김규식과 함께 또 요즘 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김원봉 선생은 이 조선의열단을 조직했고 뒷날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군무부장까지, 국방부 장관이죠. 그것까지 하게 되고 해방이 되자 그분은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으로 와서 이 몽양 선생하고 아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몽양 선생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자 김원봉 선생이 장례위원장이 돼 가지고 이 치러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김규식 선생이나 그리고 김원봉 선생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는 미소공의를 통한 처음에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연합이라는 그런 과정을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된 상태에서 남북한연합이라고 하는 걸 시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 독립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대립, 좌익과 우익이라는 사상 이념의 대립, 남한과 북한이라는 지역적 분립이라는 이 세 가지 층위의 대립 구도를 극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활동은 좌익 내부는 물론이고 좌우익 간의 합작, 그리고 미국과 소련 군정과의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통일운동 또는 통일독립 건국운동은 이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선생의 활동이 미국과 소련, 좌익과 우익, 남과 북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지만은 그 추구하는 바는 민족 내부의 통일과 민족 통일 정선 결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 좌우 합작 운동에서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을 중시했습니다. 그냥 양보도 하고 타협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싫어하지요. 양보 타협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민족 자주의 일관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폭넓은 접촉과 과정에서
이념적 정치적 입장을 일관되게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유연성을 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선생의 사상은 이미 체계화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체계화되고 정립된 어떤 사상이나 표준에 기초했다기보다는 민족 통일과 독립을 위한 형성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유연성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숱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외세에 대한 자주와 민족 내부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던 선생은 이념적으로는 친사회주의적이지만은 비공산주의적인 경향을 띄었고, 사회주의적 경향은 있지만은 공산주의적 경향은 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합리성에 기초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닌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듯이 선생은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에 충실하려 한 사상가요 실천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소에 점령하여서 사상과 이념, 지향과 노선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던 때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미국과 소련을 설득하고 좌우 이념과 남북 갈등을 조정하려고 남북을 내왕 토론하고 설득하시던 선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주 평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 고착 세력과 친일 세력에 의해서 10번 이상이나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상에서 조국의 평화 통일의 소원을 아는 채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히 본 몽양 선생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사상의 중요한 점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몽양 선생에게서 기독교와의 연관성, 아마 오늘 주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몽양 선생의 집안에서는 1900년에 이미 족숙되는, 재종숙되는 부입니다. 여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배제학당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는 몰라도 그가 한때 배제학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학당에서 선교사들의 이 모습에서 약간 실망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몇몇 학교를 전전하고 있을 그때에 190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친이 별세하게 되고 향리에서 그 클라크라고 하는 곽알련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클라크 목사의 도움으로 그 양평 묘곡에 자기 고향 동리에 기독교 광동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908년에 부친 3년상을 마치고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단발을 하고 신주를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노비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클라크 목사의 조사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협회에서 당시에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같이 웅변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이 웅변을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양 선생도 아주 웅변을 잘한 그런 부입니다. 1910년에 강릉 초닥의성에 교사로 초빙이 되었는데, 이건 관동학계의 남궁옥 선생의 알선에 의한 것입니다.
그 남궁옥 선생도 이미 이전에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으로서 배화여학교에서 그 가르치기도 하고 구한 말에는 저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는 무인데 그 뒤에 배화여학교에서 가르치고 강원도 흥천에서 향리에서 이 뽕나무 같은 걸 무궁화 나무를 심으면서 독립운동에 뜻을 두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알선에 의해서 강릉 초당의석의 교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얘기한 대로 11년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클라크 목사의 조사가 되고 클라크 목사, 곽알련 목사의 권유에 의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2년간 수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13년에 그는 아마 신학교 뜻을 접고 서관도 신흥무관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낙담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동생 여운홍이 도미하는 것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14년에 가서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추천으로 중국 남경의 금능대학에 영문과에 입학해서 3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7년에 앞서 얘기한 대로 평안도 선천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대표로 참석한 건 아니고 어떤 밀명을 가지고 참석해서 그 대표들에게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아마 이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다시 상해로 가서 선교사 피치 이 상해 Y도 주관을 했고 뒤에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 의교가 있고 난 뒤에 이 피치 집에 숨었다가 뒤에 이 망명을 하게 되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피치 선교사입니다. 피치 선교사의 협파서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을 위해서 인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수년간 교장도 역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일단 자료에 보이는 기독교와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1929년에 잡혀 들어와서 검사의 신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요것하고 보면은 한 10여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기독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걸로 봐서는 기독교 신앙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19년에 김규식을 파송한 얘기는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와의 관계를 조금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1년에 곽알련 선교사를 돕는 조사, 즉 헬퍼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헬퍼는 선교사 밑에서 행정사무도 봐주고 그 다음에 어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사가 잘 안 되면은 설교도 대신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이 조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해방 직후에 어느 시기까지 교회에서는 조사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하여튼 조사가 있었습니다. 헬퍼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지방의 어떤 모임인데 아직까지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 모임을 이끄는 리더를 영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리더 영수와 조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뒤에 목사로 진출을 하고 리더인 영수는 경력을 더 쌓아서 그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장로가 되는 주로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운령이 개종한 시기는 1906년에서 11년 그 어느 시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6년에서 11년 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망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때는 수많은 그 애국 열정을 가진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까지 파급이 돼 가지고 굉장한 그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한국 교인들 100만 명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구국의 길은 그 식자들의 구국의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흥회 같은 거 할 적에 그 지방관이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소망이 없다. 소망은 지금 교회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자들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배제학당 다니기는 했지만은 개종의 체험을 하는 것은 1900년에서 그 전후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6년에서 11년 사이에는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식자들이 기독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말 서울에서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중심이 크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있는 남대문 교회 옆에 가면 남대문 시장 가운데 상동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의사 목사입니다. 의사요 목사 이분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뒤에 전덕기라고 하는 조선인 목사가 나옵니다. 이 전덕기 목사가 굉장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립운동, 민중운동가로서는 이름이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격을 좀 달리하지만은 장로회 계통에서는 연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식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게일이라고 하는 기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많이 한 그런 선교사인데 게일 목사가 그 연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동교회와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애국운동이 서울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이때 구한말 검사직에 있었던 이준 열사는 그 교적은 어디냐 하면 연동교회였습니다. 장로교 연동교회였는데 거기에 출석하면서 상동교회의 감리회와 아주 연관을 독립운동을 하고 이 민족운동을 하는데 많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문 앞에서 이 을사조약 철폐하는 운동을 그리 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 진남포에서 이 청년회를 이끌고 있던 김구 선생도 이때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데 그때 그 상소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 열사입니다. 이준 열사인데 대한문 앞에서 이렇게 벌리다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결국 해산당하고 말죠. 그리고 그 뒤에
2년 후에 해외그 밀사 사건을 하게, 해외그 그러니까 그 특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준 열사가 거기에 대표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연동교회 출신이지만은 상동교회 측의 정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당시에 상동교회는 그 국내의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는 것은 궁실 내에 그 나인들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정의 밀지를 받아내는데 상동교회 쪽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준 열사는 국내에서부터 출발하죠. 이상설 선생은 그 당시에 이미 만주에 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연동교회와 상동교회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과관련 목사가 있었던 승동교회, 이 승동교회는 위에 상동교회나 그 연동교회와는 결을 달리 하면서도 민족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승동교회, 이길 승자 승자입니다.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을 삼열로 하고 그래서 모삼열이라 그랬습니다. 1894년에 선교사로 온 분인데 이분이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걸 개척을 했습니다. 곤당골은 어디냐면 지금 롯데백화점, 조선호텔 밑에 롯데백화점 그쪽입니다. 지금은 뭐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고을이 다 돼. 곤당골 교회 거기에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나중에 그 교장이 되는 그분 의사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개설했는데 여기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당시의 백정입니다. 백정의 아들인 박서양이라는 사람을 그 학교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어넣었는데 그러다가 박성춘이 뒤에 발친지부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서양약을 통해서 발친지부서를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박성춘이 그 곤당골 교회에 나가게 되고 박성춘이 나가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백정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백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박성춘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박성춘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백정 두목까지는 아닙니다. 백정의 뭐 중두목 정도는 되는데 이분이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소위 만민공동회를 할 적에 만민공동회 석상에서 백정 신분으로서 연설을 합니다. 내가 백정이지만은 나라의 독립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박수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곤당골 교회 교인이 됐고 뒤에 곤당을 교회가 발전해 가지고 이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 승동교회에서는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백정이 교회 그 장로가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던 소위 이 안동 그다음에 가회동 이쪽에 그 북촌에 있는 그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고깝게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분리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저게 안동교회, 승동교회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안동교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동교회나 연동교회 이건 참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했지만은 그 승동교회는 그와는 결을 달리하는 기독교적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 민중 운동이죠. 예. 기독교의 박해 운동, 민중화 운동, 이게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적에 승동교회가 거기에서 그 독립선언문을 이 복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역할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 학생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3.1 운동을 모의한 곳이 어디냐면 승동교회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렇게 독립운동에도 직접 관여하지만은 그 교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민주운동적 성격, 이게 더 강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승동교회의 전통이 무어로부터 백정 신분 해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되었던 만큼 그 뒤에 왔던 곽알련 선교사도 곽알련, 아까 클라크 알렌, 알렌, 그러니까 찰스 알렌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곽알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운형 선생을 전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끈 사람이고 자기 조수로 데려온 사람이죠. 이 곽알련 선교사도 오히려 이 독립운동과 함께 이 형평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 말로 하면 민주화 운동, 여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역시 민족 독립운동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민중운동을 통한 그러니까 사회개혁운동, 여기에 이 곽알련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성격을 결국 여운형 선생의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노비 해방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알련 선교사는 승동교회 약 20여 년간 심호하면서 계급 관념이라든지 남녀 차별을 없애는 이런 형평운동, 여기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승동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1908년부터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취임해서 후진 양성에도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양 신학교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평양 신학교는 1901년에 마페트 등의 평안도 지역은 주로 장로교가 많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이 장로교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그런 학교입니다. 이 당시에 감리교 계통에서는 1905년에 지금 냉천동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 처음에는 협성신학교라고 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1905년부터 됐고, 평양에서는 장로회 신학교가 1901년부터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가면은 7사람의 졸업생이 나오고 7사람의 장로회 목사가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에는 7개의 노회가 도별로 생겨가지고 총회가 생기게 됩니다. 장로회 총회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장로회 총회 제1대 총회장으로 된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근데 12년에 일본의 명치천황이 죽습니다. 죽자 언더우드가 이 총회장으로서 명치천황의 명복을 비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총회 기록에는 그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아마 그때 그런 데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12년 이 무렵에 여운형이 신학교 2학년입니다. 장로의 신학교 2학년인데 그
2학년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는 언더우드의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회가 감리회보다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게 이제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막 뛰쳐나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권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장로의 그런 입장이 멀기 때문에 일단 이 신학 공부를 그냥 중단해 버리고 그 다음에 유학으로 가고 유학 가서 독립운동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몽양 선생의 기독교 정신이 좀 묻어나는 곳을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몽양 선생의 그러니까 열린 기독교인 몽양 여운형 선생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의 관련을 얘기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1906년에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단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 3년 후지만은 신주를 묻고 노비 해방을 시키는 여기에서 그의 기독교적 정신이랄까 이걸 그 실천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일단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좀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이죠. 국권 회복이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인민해방운동, 민중해방운동,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민중 인민해방운동을 역시 기독교 성격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노비 해방을 했다든지 자기 집에 있는 노비 해방을 했다든지 승동교회에 교회가 갖는 천민 해방 정신을 그의 생애에서 구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것이 그 기독교와의 관련하여서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여운형 선생이 그 좌우 합작 운동을 하면서 극자와 극우를 피하고 좌우 합작을 촉구를 했습니다. 극자와 극우는 증오심으로 다투지만은 좌우 합작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 합정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적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10여 회나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하고도 이 옆에서 많이 권했습니다. 경호원을 두어야 된다. 이를 권했지만은 이 경호원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더 낮아져서 인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호라고 하는 경호원을 중간에 둔다는 것은 자신을 인민과 거리를 두게 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타리에서 암살을 당할 때 그때 같이 탔던 이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신보 주필로 있었던 고경흠 선생입니다. 이분이 그 여운형 선생에게 경찰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 경찰이라고 하는 게 친일 경찰이니까 지금 여운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니 경호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 적에 여운형 선생 하는 말이 고동지, 고경흠이니까 고동지, 나는 인민을 사랑하네. 한평생 인민의 고통과 피해를 함께 느끼며 살기 위해 노력해왔네. 내 꿈은 인민의 벗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인민의 벗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안위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군 경호를 받는다면 인민이 나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브라운 소장, 미군정 장관 있죠. 브라운 소장이 미군 측에서 경호를 담당해 주겠다고 했네. 하지만 난 거절하고 말았네. 다시 역제안을 했는데 미군 차원이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내 신변 보호를 강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미소 공동 차원에서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미소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자기 경호와 관련해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인민 사랑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아주 내밀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그 민족과 인민을 위해 실천하려고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그런 식으로 죽은 것은 지배자로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인민을 가까이 하려는 데서 나온 죽음이었습니다. 끝까지 경호를 그냥 물리쳤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인민을 가까이 하려다 죽은 그 죽음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려는 그가 젊었을 때에 배웠던 예수의 정신을 친히 실천하려다 돌아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 강의 한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이만열 교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 가장 이제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몽양영령 선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몽양이 가지고 있는 그 합리성, 평등주의자, 그리고 이제 세계주의자로서의 안목이 그분이 그 청년 시기에 기독교의 영향, 기독교적 교육에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몽양이 그런 기독교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민족의 상황이 기독교에서 안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피압박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 지도자로 영향을 나서게 했다. 해방 이후에는 그 10여 차례에 걸치는 테러 위협에도 바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테러에 의한 생명까지도 이제 바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이 기독교 선지자의 삶이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이 사회적인 그 계급이나 이런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어 있고, 이 남북 문제도 다시 이 미중 간의 이 대립이 격화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몽양과 같은 그 합리성, 그리고 이 참 계급적인 차별을 탈피하는 평등성, 그리고 이 세계주의적인 보편성, 이러한 그 지도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아마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런 일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사장님 한 말씀. 네, 그러면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강의를 1시간 남짓 했는데 제가 참 요령 없이 하는 말씀을 좀 거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좀 한 말씀 더 하시. 예, 목량의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아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아주 적절한 그런 그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목량을 오늘날 이 시점에 이제 했을 적에 목량을 어떻게 보겠느냐? 한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목량을 아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비판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목량이 생각했던 그러한 참 이 기독교라 할까 이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량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 현실을 두고서는 그 당시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목량이 생각했던 좌우합작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의를 위해서 소화를 버려야 된다는 이런 정신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민족 현실을 이렇게 참 이 민족 현실과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목량과 같은 그러한 참 소화를 버리고 대화를 취하려는 이런 입장 그리고 좌우가 격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 내야 된다는 이런 대의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량 선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유영표 선생님